어르신, 혹시 성함이 이병호라고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또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은데 어느 부서에서 일하셨죠? 국정원에서 일했습니다. 그렇다면 96년도에 제 사건을 담당하셨던 96년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네요. 이병호, 그때 저를 조사했던 국정원 담당자가 바로 당신이었군요. 조심해야 할 사람은 따로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더 다양한 사연 소개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따뜻한 오후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드는 노인정. 저는 오늘도 어김없이 이 낡은 나무 탁자에 앉아 바둑판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78세의 이병호. 동네 사람들에겐 그저 하루 종일 바둑만 두는 평범한 할아버지일 뿐이지요. 병호 어르신, 또 혼자 복귀하세요? 정미자 할머니가 옆자리에 앉으며 말을 걸어옵니다. 75세 그녀는 저와 함께 이 노인정에서 가장 오래 바둑을 둬온 상대입니다. 응. 어제 둔 바둑이 자꾸 마음에 걸려서 말이야. 제가 바둑돌을 하나씩 놓으며 대답합니다. 사실 저는 어제의 바둑뿐만 아니라 30년 전에 둔 바둑도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 바둑만이 아닙니다. 과거의 모든 일들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하지 않습니다. 어르신은 정말 신기해요. 바둑도 수백 수를 다 외우시고 기억력만은 누구도 못 따라가시잖아요. 정미자 할머니의 말에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짓습니다. 기억력이 좋다는 것이 때로는 저주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잊고 싶은 것들까지 모두 생생하게 남아있으니까요. 노인정 밖으로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섭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데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있습니다. 최만수. 이 동네에서 꽤 이름이 알려진 부동산 개발업자죠.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들. 만수가 노인정 안으로 들어서며 공손히 인사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의도를 읽어냅니다. 오랜 세월 사람을 관찰해온 경험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노인정이 참 운치가 있네요. 하지만 시설이 너무 낡았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더 좋은 환경에서 여가를 즐기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곳을 새롭게 단장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노인들은 반가워하며 박수를 칩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말 뒤에 숨은 뜻을 압니다. 새롭게 단장이라는 말은 대부분 철거를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혹시 어르신들께서 이사를 가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저희가 충분한 보상을 해드릴 테니까요. 역시 그렇습니다. 저는 바둑돌을 탁 하고 내려놓습니다. 그 소리가 조용한 노인정에 울려 퍼지죠. 이사라니. 갑작스러운 이야기네요. 제가 조용히 말합니다. 만수가 저를 바라보는데 그의 눈에서 잠깐 이상한 빛이 스쳐 지나갑니다. 아, 바둑 두시는 어르신이시군요. 혹시 성함이 이병호입니다. 이병호.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은데요. 만수가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게 유지합니다. 흔한 이름이죠. 병호라는 이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게요. 제 착각이었나 봅니다. 만수가 웃으며 대답하지만 그의 시선이 계속 저에게 머물러 있는 것을 느낍니다. 어르신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좋은 조건으로 이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만수가 인사를 하고 나간 후 노인정에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가득합니다. 다들 보상금 이야기를 하며 들뜬 모습이에요. 병호 어르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미자 할머니가 조용히 묻습니다. 글쎄요. 급하게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바둑판을 정리하며 대답합니다.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만수. 그 이름이 과거의 어떤 기억과 연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뒤를 돌아봅니다.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오랜 세월 몸에 밴 직감이죠.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집 대문을 열어젖힙니다. 어두운 현관에서 저를 맞이하는 것은 오래된 가족 사진들 뿐입니다. 아내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모두 외국에 살고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최만수의 그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그리고 그가 제 이름을 들었을 때의 반응도요. 혹시 제 정체를 눈치챈 것은 아닐까요? 새벽이 되어서야 저는 결심했습니다. 만약 과거가 되돌아온다면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요. 이제는 나이도 많고 잃을 것도 별로 없으니까요.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좀 더 지켜본 후에 판단해야 해요. 저는 창문 밖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고요한 새벽 공기 속에서 어디선가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노인정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어수선해서 집에 있기가 답답했거든요. 노인정에 도착해보니 낯선 여자가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신문 기자 박선영이라고 합니다. 노인정 이전 문제에 대해 취재를 하고 있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정장 차림에 노트와 펜을 들고 있었습니다. 다른 노인들은 어제 만수가 한 이야기를 신이 나서 전하고 있었어요. 보상금도 충분히 주신다고 하던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여기 시설도 낡았으니 이참에 새로 지어주시면 좋죠. 저는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아 바둑판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귀는 그들의 대화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 혹시 이전 계획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새 노인정을 지어준다고 했는지, 언제까지 이사해야 하는지 같은 것들 말이에요. 박선영 기자의 질문에 노인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봅니다. 아무도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듣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냥 좋은 조건으로 해주신다고만 하셨는데. 그렇죠. 자세한 건 나중에 알려주신다고 했어요. 저는 바둑돌을 만지작거리며 생각합니다. 역시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정상적인 개발 계획이라면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했을 텐데요. 혹시 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박선영 기자가 저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다른 노인들의 시선도 모두 저에게 집중됩니다. 저는 이병호라고 합니다. 제가 바둑돌을 내려놓으며 대답합니다. 급하게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곳은 저희가 오랫동안 정들인 공간이거든요. 오랫동안 이곳에 다니셨나요? 한 10년쯤 됐죠. 박선영 기자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시선이 뭔가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을 느낍니다. 바둑을 잘 두시나 보네요. 프로 기사 출신이신가요? 아닙니다. 그냥 취미로 두는 정도죠. 그런데 앉아 계신 자세나 바둑돌 잡는 법이 상당히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전문적이라고 해야 하나요? 제가 깜짝 놀랍니다. 이 여자, 꽤 관찰력이 예리하네요. 옛날에 직장에서 바둑 동호회 활동을 좀 했었습니다. 어떤 직장에 다니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바둑돌을 만지작거리며 대답을 고민합니다. 공무원이었습니다. 어떤 부서에서요? 박선영 기자의 질문이 계속됩니다. 저는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 의심스러운 것을 포착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행정직이었습니다. 별거 아닌 일들만 했어요. 하지만 제 대답이 그녀를 만족시키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녀는 계속 저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어요. 병호 어르신. 어제 최만수 씨가 어르신 이름을 듣고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고 하시던데 혹시 그분과 아는 사이신가요? 정미자 할머니가 갑자기 끼어듭니다.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낍니다. 아닙니다. 처음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어르신 기억력이 워낙 좋으시니까. 혹시 그분에 대해서도 뭔가 기억나는 게 있으실까 해서요.
박선영 기자가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기억력이 좋으시다고요? 네. 병호 어르신은 바둑도 수백 수를 다 외우시고 몇 년 전 일도 어제 일처럼 정확히 기억하세요. 저는 정미자 할머니를 힐끗 바라봅니다. 왜 자꾸 제 기억력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대단하시네요. 혹시 기억력 훈련을 따로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타고난 것 같아요. 박선영 기자가 또 메모를 합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여자, 보통 기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르신, 혹시 최만수 씨의 이전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분들과 의견이 좀 다르신 것 같던데요. 아직 구체적인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성급하게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잠시 망설입니다. 너무 많이 말하면 의심을 받을 것 같고, 너무 적게 말하면 또 이상하게 보일 것 같아요. 경험상. 너무 좋은 조건을 제시할 때는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험상이라고 하시면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죠. 박선영 기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이 이전 계획에 뭔가 문제가 있다면 어르신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바둑판을 바라보며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엽니다. 옳지 않은 일이라면 막아야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불의를 보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제 안에서 뭔가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래도록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느낌이었어요. 박선영 기자가 인사를 하고 나간 후, 저는 바둑판 앞에 혼자 남았습니다. 다른 노인들은 계속 이전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내가 나설 때가 온 것 같다.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그냥 바둑만 두는 평범한 할아버지로 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박선영 기자의 날카로운 질문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리고 더 걱정스러운 것은 최만수가 제 이름에 반응을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새벽 3시쯤 되어서야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방 옷장 깊숙한 곳에 손을 집어넣어 숨겨둔 작은 열쇠를 꺼냈습니다. 지하실로 내려가는 발걸음이 조심스럽습니다. 10년 넘게 내려오지 않았던 곳이에요. 구석진 벽 뒤쪽. 작은 금고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열쇠를 돌리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릅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리자 과거의 냄새가 확 풍겨나왔습니다. 이제야 다시 만나는군.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금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두꺼운 검은색 노트 3권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표지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지만 저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노트를 꺼내 펼쳤습니다. 제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정치인들의 비리, 재벌들의 부정한 거래, 그리고 그들과 연결된 어두운 네트워크에 관한 기록들이에요. 1994년 3월 15일, A 정치인, 비건설 업체로부터 30억 원 수수, 계좌번호 110-234-5678950, 증거자료, 녹음 테이프 3개, 사진 17장. 저는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국정원에서 일할 때 모아둔 자료들이죠. 공식적으로는 폐기되었다고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따로 보관해둔 겁니다. 두 번째 노트를 펼치자 최만수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996년 7월 22일. 최만수. 지정치인과 부동산 개발 관련 미락. 투기 지역 미리 매입 후 용도 변경을 통한 차익 실현. 예상 이익 200억 원. 역시 그랬습니다. 최만수가 어디서 본 이름 같다고 했던 이유가 있었던 거죠. 제가 직접 조사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때는 증거가 부족해서 기소하지 못했지만 저는 노트를 계속 넘겨봤습니다. 최만수에 관한 기록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는 9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비슷한 수법으로 돈을 벌어온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노트에는 더 구체적인 증거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계좌 추적 결과, 통화 내역, 만남의 장소와 시간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기억하고 있다. 저는 노트들을 다시 금고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사실 이 노트들이 없어도 모든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하지만 증거로 사용하려면 물리적인 자료가 있는 편이 좋죠. 다시 안방으로 올라와서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계속 평범한 노인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과거의 정체를 드러내고 최만수와 맞설 것인가? 미자 할머니가 맞다. 나는 기억력이 좋아. 저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기억만 남아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나쁜 기억들도 똑같이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늦게 노인정에 나갔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는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노인정에 도착해보니 어제 봤던 박선영 기자가 또 와 있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어제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도움이 되었나요? 네.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그런데 혹시 최만수 씨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직구네요. 저는 바둑판을 펼치며 대답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요? 제가 조사해 본 결과 최만수 씨가 개발했던 다른 지역들에서 비슷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좋은 조건을 제시했지만 나중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박선영 기자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그래서 어르신들께 미리 알려드리려고 왔어요. 하지만 다들 보상금 이야기에만 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사람들이 현실적인 이익을 생각하는 건 당연하죠. 하지만 저는 바둑돌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누군가 나서서 옳지 않은 일을 막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르신께서 그런 역할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박선영 기자가 날카롭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필요하다면 말이죠. 하지만 쉽지 않을 텐데요. 최만수 씨는 이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영향력이라.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젊은이. 세상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더 큰 힘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 박선영 기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제 말에서 뭔가 특별한 의미를 포착한 것 같아요. 어르신. 혹시. 하지만 제가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죠. 저는 바둑돌을 탁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게임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며칠 후, 저는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있을까 싶어 문을 열어봤더니 낯선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이병호 어르신이신가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군인 냄새가 났습니다. 서 있는 자세나 말하는 투가 그랬어요. 누구신지요? 김정우라고 합니다. 어르신과 할 이야기가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김정우.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그 정우일까요? 정우. 혹시 국정원에서? 네.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정우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는 급히 주변을 둘러본 후 그를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저를 찾았습니까? 선생님께서 최근에 움직임을 보이신다고 해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거실에 앉은 정우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누구에게서요? 조직에서입니다. 아직도 선생님을 주시하고 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던 거네요.
그래서 왜 왔습니까? 선생님, 다시 이 길에 발을 들여놓으시면 안 됩니다. 위험해요. 정우의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때 저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던 제자였거든요. 위험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최만수라는 사람 아시죠? 그 사람 뒤에 큰 조직이 있어요. 90년대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저는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진짜 걱정이 서려 있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손을 떼라고 하러 온 겁니까?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걱정되어서 온 겁니다. 정우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선생님께서 정말로 나서신다면, 그렇다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그때의 그 청년이었어요. 정우, 자네는 이미 조직을 떠났잖습니까? 네. 하지만 선생님은 떠날 수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이 여기 있어요. 정우가 가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옳지 않은 일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말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었네요. 위험할 텐데 괜찮겠습니까? 선생님께서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 둘 다 창문으로 다가가서 밖을 내다봤어요. 검은색 승용차 2대가 집 앞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벌써 시작된 것 같네요. 정우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아직 직접적인 위협은 아닐 테니까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랜 경험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들이 집 주변을 둘러봤지만 특별한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경고 수준이었어요. 선생님, 이제 정말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우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결정했습니다. 저는 지하실에서 가져온 노트 한 권을 정우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최만수와 그 배후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열쇠입니다. 정우가 노트를 펼쳐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어떻게?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것입니다. 언젠가는 쓸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 자료들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머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진짜 증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제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우리는 새벽까지 작전을 세웠어요. 먼저 박선영 기자와 접촉해서 언론의 힘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있는 자료들을 현재 상황과 연결시킬 방법을 찾기로 했어요. 선생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왜 진작 이 자료들을 공개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창밖의 새벽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보니 알겠어요.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후회만 남더군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같이 노인정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예전과 달랐어요. 노인들이 수군거리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병호 어르신, 어제 댁에 차들이 많이 왔다던데 무슨 일이에요? 정미자 할머니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옛날 직장 동료가 찾아온 것뿐이에요. 그런데 최만수 씨가 어르신을 찾고 있다던데요. 다른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를요? 무슨 일로? 글쎄요.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어르신과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바둑판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네요. 어르신들, 혹시 이전 문제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듣지 못했잖아요. 그러게요. 우리도 그게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보상금도 얼마나 주는지 명확하게 말해주지 않고 다른 노인들도 하나둘 의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모두 의심을 품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최만수 씨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해 봅시다. 제가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도 그냥 당할 수는 없죠. 정미자 할머니가 동조했습니다. 바로 그때 노인정 문이 열리며 최만수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따라왔어요.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최만수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 저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때마침 잘 오셨네요. 저희도 궁금한 게 많았거든요. 저는 바둑돌을 내려놓으며 일어섰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최만수가 가져온 서류들을 펼치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말보다 그를 따라온 2 남자에게 더 관심이 있었어요. 둘 다 전직 경찰이나 군인 출신으로 보였습니다. 새로운 노인정은 현재 위치에서 3km 떨어진 곳에 지을 예정입니다. 규모는 지금의 2배 정도로 할 계획이고요. 3km면 너무 멀지 않나요? 지금도 걸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미자 할머니가 질문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해결하겠습니다. 최만수의 대답이었지만 저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셔틀버스 운영비가 만만치 않은데 누가 그 비용을 계속댈까요? 보상금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지요? 다른 할아버지가 물어봤습니다. 가구당 500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생각보다 적은 금액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이 개발되면 땅값이 많이 오를 텐데 500만 원이면 너무 적지 않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최만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어르신께서는 부동산에 대해 잘 아시나 보네요. 나이를 먹으면 이것저것 알게 되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어르신, 혹시 성함이 이병호라고 하셨나요? 최만수가 갑자기 제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노인정 안이 조용해졌어요. 그렇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은데. 혹시 예전에 공무원 하셨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일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최만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국정원에서 일했습니다. 노인정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다들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국정원이라고요? 정미자 할머니가 놀란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네. 오래전 일이지만요. 최만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뒤에 있던 부하들과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그렇다면 혹시 96년도에 제 사건을 담당하셨던 분이신가요? 96년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네요. 저는 시치미를 뗐습니다. 하지만 최만수는 이미 확신하고 있는 표정이었어요. 이 경우 그때 저를 조사했던 국정원 담당자가 바로 당신이었군요. 노인정의 분위기가 급격히 변했습니다. 다른 노인들도 무슨 일인지 감지했는지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어르신들,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이전 거는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최만수가 급히 자리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가시는 건가요? 다음에 다시 뵙죠. 다음이 언제인가요? 구체적인 날짜를 정해봅시다. 저는 최만수를 떠나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이런 기회가 다시 오기 어려울 테니까요. 어르신, 너무 성급하게 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최만수의 목소리에 협박의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성급한 건 누구인가요? 갑자기 나타나서 이전하라고 하는 분이? 저는 한 발자국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오랜 세월 잠들어 있던 제 안에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어요. 이병호 씨,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최만수가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조심해야 할 사람은 따로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순간 최만수의 부하 중 한 명이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피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르신들,
오늘 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문제가 생기면 저희 쪽에서 연락드리겠어요. 최만수가 다시 정중하게 말했지만 저는 그의 진짜 의도를 알 수 있었어요. 문제라는 게 뭔가요? 저희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당당하게 계획을 설명하시면 되지 않나요? 저는 계속 압박했습니다. 다른 노인들도 제 편에 서는 것 같았어요. 그렇네요. 우리도 궁금한 게 많았어요. 구체적인 설명 없이는 결정할 수 없죠. 최만수가 결국 포기하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나가면서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요. 병호 어르신, 정말 국정원에서 일하셨어요? 정미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네. 오래전 일이지만요. 그렇다면 최만수 씨와 무슨 관계가 있으신 건가요? 예전에 그 사람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좋지 않은 일들을 했었거든요. 노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어르신들, 최만수라는 사람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개발 사업은 대부분 사기에 가깝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함께 맞서야 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모두가 힘을 합치면 이길 수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정우와 함께 대책을 세웠습니다. 선생님, 이제 정말 위험해졌습니다. 정체가 드러났으니까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최만수가 먼저 치고 나오기 전에요. 바로 그때 집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집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벌써 시작됐네요. 정우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저는 차분하게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비밀 노트들을 챙겨야 했거든요. 하지만 금고를 열어보니 노트들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정우. 저는 급히 정우를 불렀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이에요? 노트들이 없어졌어요. 정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죠? 저는 깊이 숨을 쉬었습니다. 이럴 줄 알고 미리 준비해둔 것이 있었거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진짜 증거는 따로 있어요. 저는 머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노트를 가져갔지만 제 기억까지는 가져갈 수 없어요. 노트들이 사라진 다음 날,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신문을 펼쳐보니 제 이름이 대문짝만하게 나와 있었어요. 치매 노인, 허위 사실 유포로 지역 평화 위협.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제가 최만수에 대해 근거 없는 비방을 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심각한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어서 현실과 과거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의학적 진단까지 첨부되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나올 줄 알았습니다. 정우가 신문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론까지 장악하고 있었군요. 놀랄 일이 아닙니다.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세상이니까요. 저는 신문을 접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노트가 사라진 상황에서 언론마저 적이 되니 정말 막막했습니다. 노인정에 나가보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노인들도 저를 보는 시선이 달랐어요. 병호 어르신, 신문에 나온 기사 봤어요? 정미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네, 봤습니다. 정말 치매가 있으신 건가요? 다른 할머니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저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제가 치매 환자로 보이시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신문에서는 신문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저는 바둑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제가 어제 최만수에 대해 한 말 기억하세요? 네. 그 사람을 조심하라고 하셨죠. 그 말이 거짓말 같았나요? 노인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완전히 저를 의심하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글쎄요. 어르신 말씀에도 일리가 있었는데. 하지만 신문에서는 어르신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바로 그때 박선영 기자가 노인정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이병호 어르신 계신가요? 네. 여기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르신에 대해 잘못 판단했나 보네요. 박선영 기자도 신문 기사를 믿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실망을 느꼈어요. 기자님도 그 기사를 믿으시는 건가요? 어르신께서 국정원 출신이라고 하셨는데 확인해보니 그런 기록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공식 기록에는 없겠죠. 그런 기록들은 모두 기밀로 분류되어 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저는 거짓말쟁이 치매 노인이 되는 건가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예상했던 일이에요. 저는 일어서서 바둑판을 정리했습니다. 어르신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어디 가세요? 정미자 할머니가 물어봤습니다. 집에서 쉬려고요. 치매 노인은 집에 있는 게 좋겠죠. 저는 쓸쓸하게 웃으며 노인정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노인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정우와 마주 앉았습니다. 선생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증거도 없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저는 처음으로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인지 예전만큼 힘이 나지 않았어요. 선생님,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포기라니. 뭘 포기한다는 거요? 선생님께서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정우의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선생님께는 기억이 있으시잖아요. 노트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요. 맞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최만수의 비리, 그와 연결된 정치인들, 그들의 계좌번호까지 모든 것을요. 하지만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치매 노인의 기억을요. 믿어줄 사람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요. 그날 밤 저는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정말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끝까지 싸워야 하는 걸까요? 새벽 무렵. 집 앞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제 집 마당에 페인트가 뿌려져 있었어요. 거짓말쟁이 치매 노인이라고 크게 써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동네 사람들까지 저를 적으로 만들었네요. 다음 날, 노인정에 나가보니 아무도 저와 말을 섞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정미자 할머니까지도 저를 피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저예요. 제가 다가가자 정미자 할머니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병호 어르신. 왜 그렇게 어색해하세요? 그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이요? 어르신이 정말 치매가 있으신 건 아닌가 하고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지막 믿음의 끈까지 끊어진 것 같았어요. 할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워낙.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바둑판 앞에 혼자 앉아 있는데 점점 외로워졌어요. 평생을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이런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네요. 이제 정말 끝인가? 저는 바둑돌을 하나 들고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돌 하나로는 큰 판을 뒤집을 수 없는 것처럼 저 혼자의 힘으로는 이 거대한 부정을 막을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문득 정우의 말이 떠올랐어요. 선생님께는 기억이 있으시잖아요. 맞습니다. 저에게는 아직 기억이 남아 있었어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저만의 확실한 증거가요. 3일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집 앞에 경찰차가 서 있었어요. 그리고 정장을 입은 검사 한 명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병호 선생님이십니까? 네.
그런데 왜? 검찰청에서 나왔습니다.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던 자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검찰에 신고를 한 걸까요? 박선영 기자가 신고했습니다. 선생님이 치매가 아니라는 증거를 가지고 와서요. 검사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박선영 기자가요? 하지만 그분은 저를 믿지 않는다고.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최만수의 과거를 더 깊이 조사하면서 선생님 말씀이 맞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더군요.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직 저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었던 거네요. 검찰청으로 가는 길. 저는 정우와 함께 차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모든 걸 말씀하셔야 해요. 기억하고 계신 모든 것을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일들이라 믿어줄까요? 선생님의 기억력을 아는 사람들은 믿을 거예요. 검찰청에 도착하니 박선영 기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다가와서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어르신을 의심했어요. 괜찮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어르신이 말씀하신 최만수의 과거 비리 사건들을 확인해봤는데 정말로 그런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다만 증거 부족으로 기소되지 못했을 뿐이었어요. 조사실에 들어가니 여러 명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 놓인 것은 최만수에 관한 두꺼운 파일들이었어요. 이병호 선생님, 1996년 최만수 사건을 담당하셨다고 하는데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검사의 질문에 저는 깊이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숨겨두었던 모든 것을 말할 때가 왔어요. 1996년 7월 22일, 저는 익명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지정치인과 최만수가 부동산 투기를 공모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8시 30분. 강남의 한 일식집에서 둘이 만났습니다. 저는 직접 감시했거든요. 최만수가 시정치인에게 현금 봉투를 건넸고 그 대가로 용도 변경 승인을 약속받았어요. 구체적인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30억 원이었습니다. 그 돈은 스위스 은행 계좌 2개에 나누어 입금되었고요. 검사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너무 구체적인 내용에 놀란 것 같았어요. 계좌번호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물론입니다. 첫 번째는 UBS 은행 445에 8872에 990에 234. 두 번째는 크레디트 스위스 776에 2241에 445에 789입니다. 수사관 중 한 명이 급히 컴퓨터를 조작해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계좌들이 실제로 존재해요. 조사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기억을 풀어놓았어요. 그 후 8월 15일. 최만수는 그 지역 땅 500평을 평당 50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용도 변경이 승인된 후에는 평당 800만 원에 팔았어요. 순수익이 약 200억 원이었죠. 어떻게 그렇게 정확한 숫자를 기억하세요? 제가 직접 계산했거든요. 그리고 제 기억력은 좀 특별합니다. 검사가 파일을 뒤적거리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신기하네요. 여기 당시 기록과 완전히 일치해요. 하지만 그때는 결정적인 물증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기소하지 못했고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죠? 또 다른 검사가 물어봤습니다. 네. 최만수가 같은 수법을 계속 쓰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요. 이번 노인정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최근 최만수의 행동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노인정을 헐값에 매입해서 대형 상업시설을 지으려는 계획. 그 뒤에 숨은 정치인들과의 커넥션까지요. 놀랍습니다. 25년 전 일을 이렇게 정확히 기억하시다니.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1996년 8월 20일. 최만수가 시정치인과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녹음했거든요. 그 테이프가 어디 있나요?
집에 숨겨두었습니다. 노트와는 다른 곳에요. 정우가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비밀이었거든요. 정말입니까? 네. 오늘 밤에 가져오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정우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방 벽장 뒤쪽.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둔 작은 상자가 있었어요. 선생님, 정말 여기 있어요? 있을 겁니다. 25년 동안 아무도 찾지 못했으니까요. 상자를 열어보니 낡은 카세트 테이프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그 중 하나에는 96.8 20 최만수 씨 정치인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거군요. 저는 테이프를 들고서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검찰청에서 테이프를 재생했습니다. 25년 된 녹음이라 음질이 좋지 않았지만 내용은 분명히 들렸어요. 돈은 약속한 대로 입금했습니다. 최만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용도 변경은 다음 주에 승인될 겁니다. 걱정 마세요. 지정치인의 목소리도 선명하게 들렸어요. 조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드러난 거예요. 이 테이프만 있어도 충분히 기소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있습니다. 저는 다른 테이프들을 꺼냈어요. 최만수가 지난 25년간 저질러온 모든 비리의 증거들입니다. 그날 오후, 최만수가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그와 연루된 정치인들과 공무원들도 줄줄이 수사선상에 올랐어요. 저녁 뉴스에 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치매 노인으로 몰렸던 전직 국정원 요원. 25년간 숨겨온 증거로 거대 비리 척결. 노인정에 가보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영웅처럼 바라보고 있었어요. 병호 어르신, 정말 죄송했어요. 정미자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이해해요. 어르신 덕분에 우리 노인정을 지킬 수 있게 되었어요.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어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라는 것을요. 최만수는 체포되었지만 그 배후에는 더 큰 세력들이 있을 테니까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둑돌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저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정의가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최만수가 체포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법정에서의 첫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저는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법정으로 가는 길. 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한때 치매 노인으로 몰렸던 제가 이제는 정의의 증인이 되었으니까요. 이병호 선생님. 어떤 심정이세요? 진실이 밝혀지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활동을 계속하실 건가요? 아닙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노인으로 살고 싶어요. 법정에 들어서니 방청석이 가득 찼습니다. 노인정 사람들도 많이 와 있었고 박선영 기자도 보였어요. 그리고 맨 앞자리에는 정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의 최만수는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한때 이 지역의 유력한 인물이었던 그가 이제는 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증인 이병호. 선서하십시오. 제가 증인석에 서서 선서를 했습니다. 78배 나이에 법정에 서게 될 줄은 몰랐어요. 증인께서는 피고인 최만수를 언제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검사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1996년 7월부터입니다. 국정원에서 그의 비리를 조사하기 시작했거든요. 당시 어떤 비리를 조사하셨나요? 정치인과 공모한 부동산 투기입니다. 용도 변경을 미리 알고 땅을 사들인 후 고가에 되파는 수법이었어요. 저는 차근차근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25년 전 일이지만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어요. 증인께서는 그 사건의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셨나요? 직접 감시했고 통화 내용을 녹음했으며 계좌 추적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당시에는 기소하지 못했습니까? 결정적인 물증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압력도 있었어요.
방 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증거들을 왜 25년간 보관하고 계셨습니까? 언젠가는 쓸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믿었거든요. 최만수의 변호사가 반대 신문에 나섰습니다. 증인께서는 현재 78세이시죠? 25년 전 기억을 정확히 하고 계시다고 확신하십니까? 네, 확신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고령자는 기억력이 떨어지지 않나요? 저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제 기억력을 의심하신다면 검증해 보시죠. 변호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1996년 8월 20일 오후 3시 17분. 최만수가 시정치인에게 걸었던 전화 내용을 그대로 들려드릴까요? 그런 게 가능합니까? 물론입니다. 저는 그날의 통화 내용을 한마디도 틀리지 않고 재연했습니다. 방 청석이 조용해졌어요.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기억하세요? 이것이 제 능력입니다. 국정원에서 일할 때 매우 유용했어요. 변호사가 더 이상 질문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장이 최만수에게 물어봤습니다. 피고인, 증인의 증언에 대해 반박할 내용이 있습니까? 최만수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방 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자백이었어요. 저는 25년 동안 같은 짓을 반복해왔습니다. 이병호 선생님 말씀이 모두 맞아요. 최만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왜 갑자기 자백하는 겁니까? 변호사가 당황해서 물어봤지만 최만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판결이 났습니다. 최만수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그와 연루된 정치인들도 모두 처벌받게 되었어요. 법원을 나오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정의가 승리한 것은 기쁘지만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선생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우가 물어봤습니다. 노인정으로 돌아가서 바둑이나 둬야죠. 정말 그냥 평범하게 사실 거예요? 그게 제가 원하는 삶이에요. 박선영 기자가 다가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큰 기사를 쓸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기자님이 저를 믿어준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도움을 요청해도 될까요? 저는 잠시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서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날 오후, 저는 다시 노인정으로 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반겨주었어요. 병호 어르신, 정말 대단하세요. 어르신 덕분에 노인정을 지켰어요. 하지만 저는 그저 예전처럼 바둑판 앞에 앉았습니다. 어르신, 이제 유명인이 되셨는데 계속 여기 나오실 거예요? 정미자 할머니가 물어봤습니다. 당연하죠. 여기가 제 자리예요. 저는 바둑돌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검은 돌과 흰 돌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오묘한 세계. 인생과 참 닮아 있어요. 할머니, 한 판 두실래요? 물론이죠. 정미자 할머니가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바둑을 두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결국 중요한 것은 거창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자리에서 옳은 일을 하는 것이구나. 해가 지고 노인정이 조용해질 때까지 저는 바둑을 뒀습니다. 이제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여보, 잘 봤지? 하늘에 계실 아내에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던 대로 옳은 일을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고 이제 정말 평범한 노인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신문에는 작은 기사가 하나 실려 있었습니다. 전직 국정원 요원, 다시 노인정으로. 평범한 일상이 가장 소중. 저는 신문을 접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권력은 잊혀지지만 기억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 일로 깨달았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끝까지 해내는 것이라는 것도요. 노인정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늘도 정미자 할머니와 바둑을 두고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평범한 하루를 보낼 예정이에요. 하지만 언제든 다시 정의가 필요한 순간이 온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제가 살아온 방식이고 앞으로도 살아갈 방식이니까요. 바둑판 위에서 한 수 한 수 신중하게 돌을 놓듯이 인생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급하지 않게, 하지만 포기하지도 않게. 그것이 78세 이병호가 깨달은 인생의 지혜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청 소감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